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12월 3일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그것과 관련해서 한쪽으로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상의 범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법상의 범죄도 법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것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양쪽 다 위반한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두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탄핵 인용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양측에서, 물론 구분이 되죠. 헌법과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렇게 양쪽에서 현재 절차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당장 이제 지난번에는 김용현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나왔었죠. 이제 증인 김용현 증인이 나왔는데, 김용현 증인은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은 거의 수괴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은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별 3시죠. 별 3시 얻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수괴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보다는 김용현보다는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보다는 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우 증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언을 하면서 증언 거부라기보다는 답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내란범이다, 그러니 답할 수 없다고 할 때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고 좀 비난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로서는 아주 절실한 것이죠. 지금 이번 이 범행이 생명형까지 가는 범행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여기하고 좀 구분이 되는 것이 국회에 국정조사, 여기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죠. 뭐 전 장관 이런 거 그냥 말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용현도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거의 완벽하게 증언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상민 장관은 뭐 전에 법관이었다고 하고 그냥 보기에 사람이 그렇게 독하게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장관이었다. 윤석열의 장관이었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범행에서 이상민 장관이 또한 수괴급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 정부가 3개 있다. 이것을 항상 외워두십시오. 우리 국가가 있고 국가라는 것은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죠.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전체 국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게 실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대통령 아래에 있는 어린 양이다. 이런 전근대적인 생각에서 잘 못 벗어나는데 이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고함을 치고 인상을 쓰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만이 힘이 있는 거다. 그리고 국가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우리 전체 총체적 국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한 명 한 명 혹은 다수 이게 아니고 오로지 전체 국가도 하나요. 국가의 주인도 하나다. 이겁니다. 이 국가 밑에 정부가 셋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밑에 있는 것이죠. 정부가 있는데 똑같은 정부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서로 간섭을 해서도 안 되고 서로 선을 넘어도 안 되고 어느 쪽이 더 강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텐데 흔히 정부라는 거를 자기네만 정부라고 하는 게 이 집행정부입니다. 집행정부를 우리는 정부 이러죠. 그 다음에 입법정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회라고 부릅니다. 의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이걸 얘기할 때마다 걱정스러워서 의회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는데 리걸마인드 도서를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 토대가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부를 흔히 정부라고 하는데 여기도 정부다. 사법정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법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그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법원을 정부하고 똑같은 정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이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정부보다 약하고 항상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보다 약하다. 그게 아닌 것이죠. 이 셋은 각각 정부입니다.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 왕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행정부에서 국회를 쳐버린 것이죠.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사법정부의 대법관 임명을 안 하면서 사법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큰일 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를 알고 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있나?
정부의 수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틈이 나면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방송들을 보십시오. 새로 기억니은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그 생명의 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죠.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정말 긴 세월 이렇게 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요즘에 대한민국은 돈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슈퍼챗이 뭔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같이 진실된 곳에서 어디 지저분한 돈을 흔드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매수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슈퍼챗이나 후원이나 이런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이와 같이 옳은 일을 계속하는 무엇이 원칙인지를 밝히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다. 이렇게. 그러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부하들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두고 이제 12월 3일 계엄을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죠. 이러면 나중에 12월 3일이 언젠가 하겠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국회가 반국가 세력에게 장악돼 있다. 그래서 국회의 반국가 세력을 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했습니까? 이거 법원에서 판단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저거 쳐버려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있고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 정하는 것은 국가 원수인 윤석열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하면 어차피 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잡게 돼 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국군 통수권이 있다. 이렇게 정신없이 외워댑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도 헌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지금 사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정부로부터 이번 행위에 가담된 저 수많은 군경 그들의 지지자로부터 언론까지 동원해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 묻혀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다 틀렸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다 틀렸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인들이 나오고, 증인은 다른 절차에서는 피고인이죠. 형사재판에서는. 여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계략적으로만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지만 정부가 윤석열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됐죠. 자,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있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의장입니다. 국무회의가 있고 여기에 의장이 윤석열입니다. 제일 위에 있죠. 국무회의 밑에는, 이 국무회의 속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는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무회의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있고 정부의 국무회의가 있고 여기 국무위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해놓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김용현 장관과 이상민 장관 정도밖에 없다. 왜 법무부 장관은 구속되지 않았는가? 왜 국무총리는 구속되지 않았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총리와 장관이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장관 중에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수계급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빠뜨리고 있는 것이 이상민 장관이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의 경찰과 전국의 행정조직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안 움직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김용현 장관은 전 군을 동원했습니다. 국회에 오고 선관위에 온 뭐 다 해갖고 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경찰 몇천 명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국의 조직이 다 이번 비상계엄에 투입이 됐다. 카메라 밖에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김용현과 이상민은 둘 다 수계급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총리는 어떤가? 총리도 수계급입니다. 행정조직을 총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 모두를 총괄하는 것이 총리가 되겠죠. 준 윤석열이다. 이게 총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수괴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총리, 김용현, 이상민. 그러면 다른 장관들은 아닐 것인가? 있겠죠. 이 국무위원들 그리고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조직이 있죠. 대통령의 조직으로 이쪽에다가 쓰겠습니다. 대통령의 조직으로 지금 국정원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국정원 홍장원 차장을 제외하고 여기에 가담 안 했다는
증거가 없죠. 국정원장은 아마 가담이 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조직들, 이것을 그냥 용산 조직, 국정원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시다. 위치는 좀 다르지만 용산 조직이 있고 관저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대표자들은 수계급으로 일단 다뤄야 한다. 국무위원도 김용현, 이상민이 들어간 바에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장관, 이 경우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용산 조직, 관저 조직, 관저 조직이 어떻게 나오는지 봤죠. 자, 이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수계 내지는 수계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이진우 증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진우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사실은 김용현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상, 지난번에 지금 국방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설명을 잘 해줬는데,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령관들도 마찬가지인데 김용현의 부하가 아닙니다. 김용현 장관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항명이다 이랬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부하가 아닙니다. 김용현은 군인도 아니고. 그런데 어째서 김용현의 지휘를 받는가 하면은 개헌법 때문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 지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김용현에게 지휘 통제권이 있는가? 그렇지가 않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이 있다. 정상적인 헌법과 법률을 지켰을 경우에, 그래서 김용현의 권한은 윤석열의 권능에 바탕을 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윤석열의 명을 받은 김용현의 지휘 통제는 법에 의해서 군이 복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 현재 김용현은, 윤석열은 범죄를 수계니까, 주동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 수계급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고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담해도 이게 능동적으로 가담하는 것과 피동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주도하는 것과 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고의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 피동 가운데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실도 한번 봅시다. 이게 능동적인 경우와 피동적인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내란 사건, 그리고 이제 헌법 위반의 이 문제를 어디에 속하는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능동인데 야당이 나빠서 악마적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 능동에 대해서 정당했다. 자기의 판단이 오판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지휘체계에 복종했을 뿐이다. 윤석열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진우 사령관의 설명이 어떻습니까? 우선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았다고 신뢰했다. 언제? 행위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어떠냐 하니까 그런 의사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자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에 이걸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이걸 그대로 행위하지 않았다. 그대로 했다면은 이제 똑같은 그 죄책이 일단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대로 안 하고 나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법과 원칙대로 다시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행위를 수정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 직원, 아까 직원이 아니라 이때는 부하가 되죠. 부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부하니까. 여기는 군과 군의 관계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고의가 없었다. 정당한 행위라고 믿고 그리고 일단 명령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내가 정당하게 재조정을 해서 했다. 결과적으로 한 게 없다. 출동한 거 말고는 실제로 어떤 타격을 한다든지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죠. 이 경우에. 그래서 과실이면서도 능동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부하는 과실도 없고 피동이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하들은 완전히 그 면책이 되겠죠. 구조상. 그러나 이진우 사령관은 스스로 판단한 행위와 스스로 판단해서 실제로 활동을 한 이제 자수범 분야 그거하고 행위 당시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옳다고 판단한 이 부분, 이 두 측면에 있어서 죄책을 따지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기본은 이런 것이죠. 이진우 사령관이 범위를 정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하인 김대령, 조대령 이들은 이 속에서 다시 범위를 정해서 임무 수행을 하는데 이 정한 부분은 스스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이진우 사령관이 내려보낸 틀 안에서 합니다. 자, 이런 구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은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 자기가 정해놓은 틀은 위에서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내려보낸 거 안에서
자기가 다시 더 작게 범위를 정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보다 적은 범위에서 이렇게 정했고, 이들은 여기에서 그보다 더 적은 범위에서 정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 테두리, 윤석열과 김용현은 이 테두리의 책임을 지더라도 이진우는 이 범위에서, 이 테두리에서 책임을 지고, 김대령과 조대령은 이 안에서, 삼각형 안에서 책임을 진다. 그 계단식, 피라미드식 이런 그 상하 관계가 있는 구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진우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상의 대통령, 헌법상의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또 이제 이 체계를 그 당시에 인정했고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이 여기에 동렬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받는 동안에 수사기관을 또 신뢰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 그래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 신뢰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신뢰하고 법질서에 순응하는, 법질서에 순응하는 태도. 다시 말해서 법 배반적인 태도가 없었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 배반적인 태도가 없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설령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런 법 배반적인 태도에서가 아니고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판단을 좀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착오나 아니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그르쳤던,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기존의 원칙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내려온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전을,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원칙적인 룰 안에서 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스스로 판단한 행위 부분은 오롯이 유죄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과실로서 추가가 되겠죠. 이런 길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윗부분, 겨우 윤석열하고 김용현, 이상민도 수계급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이러고 있는데 이 총리, 국무위원들하고 용산조직, 관저조직에 대해서 세밀한 그리고 직접적인 수사와 그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무위원들이 현재 거의 함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용산청사에서 3층과 5층이 그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아내의 집무실이 서로 그 교류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군의 경우에는 이제 구도가 보이죠? 이거는 그 곽사령관도 똑같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밝혀서 사실을 확인하는데 좀 기여를 하면 이 사람들로서는 최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총리와 국무위원, 용산조직, 관저조직의 경우는 그 내부에 소위 부의가 몇이 있었는가,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연히 수괴급이 수괴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이 빠져나갈 길이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의 기여,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했고 어느 정도나 여기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전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이렇게 밝히게 되면 그만큼이 정상적인 조직의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알고 그 절차를 알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각종 문서에서 비법적인, 비군사적인, 비행정적인 표현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거는 결국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 또 V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 했음을 더 그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계속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도 없거니와 현재 숨어서 저 법의 칼날이 나에게까지 오지는 않겠지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하고 숨어있는 이 수계급 이들의 생명은 보장할 길이 없다. 그러니 이날 12월 3일 밤에 용산 청사 내 그리고 관저 그곳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11명이 모였다, 몇 명이 모였다 이러는데 거기 군도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 거기에 있던 누구라도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지휘 통제실에 있었던 건지, 이 사람들이, 사령관들이 전화기를 3대씩 들고 정신없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진실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책임의 피라밋, 여기에서 이진우 사령관의 태도는 건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했는지, 또 자기 위에 있는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덕수가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그 헌법적인 보호가 있는지를 봅시다. 이렇게 책임관계를 분별할 때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현재 보면 사령관들이 내가 어쩌다가 내란 범이 돼서 여기에 앉아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당사자들로서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법을 보면 분명합니다. 자, 우선 헌법재판소 제5차 변론 기일에 국회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진우 사령관에게 헌법 제5조 제2항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봅시다.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군이 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군을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깨고 여당 편이 되게, 소위 쉽게 말해서 대통령 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는 것은 군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국군 통수권이 있다고 하면서 군의 중립성을 깨뜨리는 군의 강압을 행사를 하는 일은 안 된다. 이것은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될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들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김용현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의 평소 뜻이 그래서 대통령이 평소에 항상 강조하던 일이어서 그 뜻에 따라서 각종 개헌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초안과 나중 최종본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진우 사령관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올바른 지시를 한 것으로 신뢰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신뢰했다. 흔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니 별 3개 장군이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의 총수가 그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할 텐데 그 당시 상황이 어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더러 그렇게 총체적인 것을 알아라 하고 요구하는 것은 과하고 대통령이 먼저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국무위원들도 거기에 합세했으니까 그래서 그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가혹하지만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맨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가 있고 셋은 대등하며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 저 나쁜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저 나쁜 국회가 법률을 우리가 원하는 입법을 해주지 않아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헌법 제40조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정부의 한계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을 동원해서 여기에 쳐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면 어떤 지시가 내려와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12월 3일 내란에 관여된, 왜냐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겁니다. 공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당연히 거기에 하나 더해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 한 번 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것과 별개로 전원이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나간다. 그리고 다 유죄 판결을 받을 거다. 이미 유죄이기 때문에. 다만 형벌은 좀 감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 제5조 제2항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헌법을 위반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증인으로 현재 보고 있는 이제 피고인들, 형사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죠. 사실 헌법과 관련된 것은 헌법 제7조에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 나의 지시를, 나는 대통령의 명에 따르고 있고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혹은 대통령이 나에게 이번 계엄에 대해서, 이게 전국 계엄이어서 계엄을 통제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김용현 장관에게 위임했다. 이게 이제 김용현 장관이 스스로 그걸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 위임도 문서나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한, 자기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게 돼버리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죄를 나누어 지겠다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서로서 증명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든 김용현 장관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항명이다 이랬습니다. 현역 군인들에게는 이 항명이 무서운 죄가 되죠. 군형법 제44조에 보면 항명을 규정하는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용이 좀 있고 처벌합니다. 그 중에 제2호를 보면 전시, 사변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번 헌법 제77조 계엄 조건입니다. 전제사실. 전시, 사변시를 마구 확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이미 계엄 지역인 경우에 항명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지고 보면 이번 내란은 생명형이 있는데 1년 이상 7년 이하는 가볍다 싶기도 하죠. 그러나 이거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항명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죄. 그런데 김용현 장관은 모든 현역 군인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 이랬죠.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이라는 이 내란 행위가 실제로 어떤 범죄인가? 형법 제87조에서 내란을 규정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은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행위. 서부지방법원 폭동에서 보여주죠. 국헌을 문란하게, 국헌문란, 그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 이제 홍준표 시장은 옛날 사람이어서 방송에 나가서도 이 폭동이라는 것은 무슨 몽둥이 들고 쇠스랑 들고 이런 한복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갖고 문을 부수고 하는 그게 폭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폭동의 정의는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어도 폭동의 결과, 효과를 내는 것을 이러이러한 것은 폭동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설명하는 그런 TV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는 폭동,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폭동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 국헌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체제 이거를 문란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게 뭘까? 그래서 형법에서 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1조 국헌 문란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제2국무회의 같은 거 있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사례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상목 쪽지라고 하는 데에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게 바로 형법 제91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헌 문란에 해당이 됩니다.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이거는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킨 거니까 서부지방법원 폭동도 가능하죠. 영장 발부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 기획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이 될 것이고, 물론 서부지법권은 이제 군중과 지도부와 이런 어떤 체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다면 이제 아주 위험한 것이고 공무원 이외의 것만 해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국헌 문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바로 이것을 하려고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형법 제87조의 내란, 이 내란 행위에 가담을 하면서 군형법 제44조 항명이 두려워서 내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작전이 아니죠.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여기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현역 장군들, 현역 군인들의 상관이 아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것만 분명히 알고 있었어도 좀 더 조기에, 좀 더 상위급에서 이번 내란을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보기로 하죠.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이 있다고 하면서 다들 헌법을 무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윤석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 아니다. 지금 헌법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만 헌법을 다르게 풀이를 하죠. 자, 우선 이거를 먼저 분명히 합시다. 헌법과 법률은 조문 그대로 권능을 지닌다. 그것을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검사나 판사 했던 사람이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이 권능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조문 그 자체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사법정부에서 이게 법이다 하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게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정부가 이 법에서 뜻은 어떻다, 혹은 직접 헌법과 법률에서 이와 같이 이 뜻은 무엇이다 라고 해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설을 펴는 게 아니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밖에 나오는 유명 언론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다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갑자기 자기들이 대학 교수면 교수 노동자죠. 요즘식으로. 그런데 자기들이 헌법학자다, 법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적어도 이 나라에 그 로스쿨이 들어온 이후로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학자인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가 해석이 판을 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해석이 아니라 그 자체. 그래서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헌법과 법률은 일의적이다.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다. 풀이하지 말라. 풀이는 정말 잘 몰라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임무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자격입니다. 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이렇게 개통을 밟아가면서 나는 여기까지 나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나는 국헌문란을 할 그런 야망이나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겠다, 개조, 변혁을 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그 형법의 생명 있는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도구. 이게 이제 형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물론 이거는 형의
가중 문제입니다. 다만 그 이론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의 성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의 성립이 아니고 형벌의 가중에서 이런 겁니다. 자, 김건희 씨가, 이건 그냥 예입니다. 김건희 씨 또 발악하지 마십시오. 이번 이 책임에서 이만큼이 김건희 씨가 담당하고 있다. 김건희 씨 책임이다. 그러면 전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김건희 씨 목으로 떼어내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의 그 형벌을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떼어내게 됩니다. 이런 구도인 것이죠. 이걸 알고 있다면 이번에 사실은 정말 고의 없이 그냥 윗사람의 명령이니까 평소에 늘 그래 왔으니까 해서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90%가 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윤석열이 이런 지시를 했고 이러한 이만큼의 일을 했다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혹시 제출하면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들 입 다물고 있죠.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책임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밝히면 이게 이 사람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번에 혁명을 해서 한번 세상 바꿔보자고 했던 사람 빼고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죠. 그러면 김건희 씨 문제는 어떤가? 김건희 씨가 이렇게 했다, 어느 만큼을 했다고 하면 이게 그 사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제 그 90% 그냥 끌려 들어간 사람들의 형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증명을 해서 내가 무슨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 같이 해서 형량 그 협상을 하는 거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 사태가 대장이 있고,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밑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규정하고 있느냐? 형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의사와 간호사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간호사가 생명 있는 도구냐? 그러면 별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생명 있는 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 내란죄에 있어서는 죄가 크기 때문에 생명 있는 도구의 판단도 그만큼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2항을 보면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스스로 판단한 행위, 이 범위 안에서 사각형을 결정한 행위, 사각형 안에서 삼각형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생명 있는 도구였다는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부분은 과실이라 해도 능동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기가 처벌받아야 될 그것을 지휘 감독자에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넘기는 것이 불충이다, 배신이다 라고 할 문제가 아닌 것이 이번의 죄책은 생명형이 그냥 다 붙어 있는 경우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90%의 그냥 연루된, 밖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군대를 동원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이랬던 대단한 범행자들, 그들이 생명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모든 피고인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피해자의 영역이 있고 나머지는 가해자의 영역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피해자의 부분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가해자의 부분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디서 면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나는 모릅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윗사람이 옳았습니다. 라는 걸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은 이미 보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 모두의 죄는 일단 유죄입니다. 무죄 추정해달라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 여기서 못 벗어나는데 그게 다 헛소리입니다. 효력이 없다. 다 유죄입니다. 유죄인데 그러면 윗사람이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가.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예를 김건희 여사 예를 드는 건데, 그리고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이 수계급들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생명 있는 도구 이론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법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들에게 독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